안녕하세요, 주원입니다. 머니 이 책 이번 시간서부터는 그 부의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가치를 부로 바꾼 자수성가 백만능자들. 부의 새로운 정의. 우리가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는 착각을 바로 잡았죠.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믿음도 버려야 한다. 돈은 행복한 상태, 복지, 행복, 소유물이나 재물의 번영이라는 위대한 방정식의 균형을 맞추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부의 새롭고 총체적이며 정확한 정의는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것과 경제적이고 정서적인 것을 합쳐야 한다. 즉 부는 돈, 배려, 그리고 당신과 타인을 위한 봉사의 형식을 취한 행복이자 번영이다. 돈만 생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타인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고요, 봉사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한다는 거는 봉사하고 사회 기부하고 이러는 것도 돈이 없으면 안 돼요.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만 있어요 항상 좋은 사람인가요? 모두가 잠재적 백만장자다. 당신은 이미 부유하다. 모든 사람이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부유하다. 당신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스스로의 독특함과 천재성을 포용하고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허락해야 한다. 어떤 면에서 모든 백만장자는 천재와 거리가 멀다. 내가 춤을 출 때 나는 어떤 좋은 노래도 망칠 수 있고 갓 태어난 새끼 말처럼 움직인다. 내가 춤의 천재가 아니지만 부를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나만의 기술과 잠재적 부를 가지고 있다. 백만장자는 누구보다 낫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우리 모두 우리가 최고로 가치를 두는 분야에서 타인을 가르치고 격려할 수 있는 최고의 천재이다. 우리 모두가 다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신이 주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백만장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의 진정한 정의는 이것이다. 부는 돈, 배려, 자신과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해 얻은 행복과 번영이다. 부에 대한 개념서부터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돈을 막 모으려고 너무 비열하고 나쁜 짓, 그러니까 안 좋은 짓을 해갖고 부자가 된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진 않아요. 부자가 내가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존경받는 부자가 돼야 됩니다. 손가락질 받는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손가락 받는 부자는 이 자본주의의 이 철저한 시스템에서 절대로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돈은 돈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에게로 대거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슈퍼리치의 80대 20 법칙은 여기에서 생겨난다. 2014년 연방준비제도의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3%의 미국인이 전체 미국 부의 54.4%를 갖고 있다. 상위 3%가 미국의 가장 가난한 90%의 가족들이 가진 전체 부의 2배가 넘는 부를 갖고 있다. 왜 사람들은 이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할까? 54.4%에 해당하는 부는 어디서 나왔을까? 가장 가난한 97%로부터 나온다. 돈을 그들로부터 훔쳤거나 정부가 그들로부터 돈을 압수한 게 아니다. 그들은 돈을 쓴다. 그들은 말 그대로 돈을 부자에게 준 다음 세상이 정말 불공평하다고 투덜댄다.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내가 번 소득보다 더 쓰고 빚까지 내서 쓰는 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냐면, 돈이 썼다고 하고 돈이 막 땅속에 막 묻히고 없어지고 썩어버리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부자한테 간다는 겁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그러고 자본주의 시스템이 엉망이라고 그러고 사회를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말이 되나요? 그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공부 안 한 학생이 대학을 못 가서 억울하다고 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돈은 계속해서 흐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돈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만약 돈이 에너지 전달 수단이라면 에너지 전달을 늘려라. 그러면 돈이 늘어난다. 이것이 은유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그들은 돈을 빠르게 소비하며 그들 소유로부터 타인의 소유로 전환하면서 가진 돈을 낭비한다.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먼저 먹어야 돼요. 내 통장 잔고가 왜 마이너스지? 그거부터 심각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은 안 돼요. 플러스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통장 잔고가 쌓이고 그 통장 잔고에 돈이 더 쌓이고 다시 쌓이는 돈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보다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그 돈이 흘러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여러분이 마이너스가 되면 그 여러분 돈이 여러분보다 더 부자 돼가고
여러분 통장 잔고가 늘어나면 가난한서부터 받은 겁니다. 이 사실을, 이 원칙을 아셔야만 내가 돈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 보면 절약의 역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절약한 돈의 저축은 똑똑한 행동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절약하면 돈의 흐름은 크게 둔화될 것이다. 절약의 역설이라는 말은 경제학자 존 케인스에 의해 대중화되었다. 케인스는 개인들은 경기 침체 때 저축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총수요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선 돈이 흘러야 한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경기 침체 때 돈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종종 발권량을 늘리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유통되는 통화량이 줄어들면 돈의 가치는 올라가겠지만 극단적으로 변할 경우 돈의 가치는 크게 떨어지게 된다. 그 이유는 돈에는 본래 흐르는, 즉 에너지를 전달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돈이 흐르지 않고 멈춰서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돈이 아니다. 돈은 돈다라 그래서 돈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흐릅니다. 여러분이 그 돈의 흐름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생산하고 여러분도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통장에는 돈이 안 모일까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해본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근데 고민만 해. 어차피 안 될 시스템이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여러분, 내가 버는 것보다 쓰는 거를 적게 하면 당연히 돈은 모이겠죠. 여러분이 돈이 없다는 거는 여러분이 버는 것보다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은 여러분이 만든 거지 그 누가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저축으로 부자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냥 모으기만 한다고 여러분의 그 돈의 가치가 매년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그 돈은 또 돌려야 돼요. 또 굴려야지만 그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물론 저축은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이다. 하지만 저축은 부자가 되는 7가지 단계 중 하나일 뿐 저축만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 저축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저축, 예금으로는 에너지 전달 속도를 높일 수 없다. 부자의 7단계가 있다고 보면 그 제일 밑바닥 단계가 저축이지만 이 저축으로는 부자가 되는 완벽한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너무 작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증폭시켜야 부자가 되는데,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저축도 안 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 부자의 1단계도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게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저축부터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저축한 돈을 어떻게 굴릴지. 자, 그게 순서입니다. 돈은 진공 상태를 싫어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자연은 진공 상태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돈 역시 자연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진공 상태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돈은 끊임없이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삶에 더 많은 물질적 부를 끌어들이고 싶다면 자연이 채울 빈 공간을 만들어라. 당신이 새 옷을 원한다면 낡은 옷을 팔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하라. 잡동사니를 갖고 있다면 채울 공간이 없다. 이런 걸 진공 번영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필요한 무엇이라도 그것을 채울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비워놓으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내가 만땅으로 채워놓지 마세요. 좀 덜 필요한 거를 버려놔야 새로운 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채워놓고 더 이상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거, 정말 어리석은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돈은 당신을 거쳐간다. 돈은 사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사람들은 돈이 그들이 파는 제품이나 아이템, 온라인 자금이체, 현금 출납기, 심지어 소득을 올려주는 자산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돈이 인간이 만든 기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돈이 인류의 상징이자 인류에 대한 봉사라는 점에서 모든 돈은 사실상 사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사람으로부터 나왔다기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온다. 이처럼 사람들로부터가 아닌 사람을 통해 나온다는 개념이 6단계 분리법칙의 적용을 말한다. 케빈 베이컨의 6단계 법칙이라고 있어요. 케빈 베이컨은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죠. 그 사람이 과거 이제 토크쇼에 나와서 이 법칙을 증명했다고 이제 하는데 이런 겁니다. 6단계 분리법칙에 따르면 지구상에 있는 누구나 6명만 거치면 서로 모두 연결이 된다. 평균적으로 어떤 두 사람도 평균 6.6명을 거치면 서로 아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축만 해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돈과 관련된 역설이다. 당신은 돈을 잘 써야 하지만 과도한 지출을 해서는 안 된다. 탐욕스럽지 않고 정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이기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추구해야 하지만 타인들의 욕구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 어느 쪽으로건 극단적으로 치우칠 때 지속은 불가능해지고 돈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속도의 균형이 무너진다. 돈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사고방식이 돈의 지배 여부를 결정한다. 계절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경제에도 주기,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시와 미시 경제에는 주기가 있다. 전 세계, 국내, 지역, 그리고 개인 경제에도 주기가 있다. 주기는 균형과 질서를 잡으려고 애쓰는 인생과 돈의 자연적인 일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낙관적이고 기회를 감지했을 때 그들은 탐욕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이 비관적일 때는 저축과 방어라는 반대 방향으로 쏠리는 경향을 보인다. 사람들은 일관되게 행동하지 않는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경제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노력하거나 세상에서 잘못된 모든 것의 탓을 경제 상태로 돌리기보다는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라. 그러니까 공정한 가격의 책정이라는 좀 챕터가 있는데 이겁니다. 피카소가 파리의 한 카페에 앉아 있을 때 팬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종이 냅킨 위에 간단한 스케치를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대요. 피카소는 그러겠다고 말하고 이제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피카소가 그에게 냅킨을 되돌려줬겠죠. 근데 약간 많은 돈을 요구했대요. 팬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당신은 이 그림을 그리는데 1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때 피카소 뭐라고 생각하실 줄 아십니까? 아니요,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당한 대가는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면 지금 1분이 아니라 내가 40년 동안 그림 실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치는 비싸다. 우리가 서비스도 그렇고 재화도 그렇고 그 가치라는 거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품이 왜 비싼 줄 아십니까? 그 명품을 만드는 데는 아마 제조 공정해갖고 명품백 하나 만드는 데는 뭐 똑같이 하루밖에 안 걸릴걸요? 하지만 그 명품의 노하우를 얻는 데는 수백 년의 그 시간이 녹아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가격을 책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페라리 자동차 왜 탑니까? 그 페라리의 무수한 몇백 년의 그 역사를 인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낮은 가격이 악순환을 부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높게 가격을 책정하지 않았다면 누구도 당신을 돕고 싶어서 당신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더 많은 돈을 주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격을 책정해야 되는 겁니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면 그게 공정한 게 아니에요. 저가로 막 이렇게 무조건 막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합니다. 저가로 하는 건 누구냐? 가난한 사람을 타겟으로 한 거거든요. 점점 가난한 사람들은 돈 쓸 돈이 없어요. 부자는 정당한 가격에 대해서 지불할 의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낮게 책정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부는 유지되지 않는다. 당신은 사기꾼과 마약 거래상이 부자 명단 상위권에 오르는 걸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공정하게 주지 않고 받기만 하거나 누군가가 제품이나 서비스나 아이디어를 파는 대가로 너무 높은 대가를 요구할 경우 그에 합당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입소문 마케팅의 비밀에 따르면 좋은 메시지는 4차례 공유되지만 나쁜 메시지는 11차례 공유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방법으로 부를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만든 부가 유지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진짜로 이해하고 있으면요, 부자만 되겠다는 거는 절대로 자본주의 기본 개념이 아니에요. 정당한 노력으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부자가 되는 거, 그것만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부자의 기본 법칙이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공정한 교환을 통해서만 부를 쌓고 유지할 수 있다. 자신이나 타인이 얻게 될 가치를 지나치게 많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타인이나 자신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과도하게 많이 생각해서도 안 된다. 더 많이 지불할수록 더 많이 주고 봉사하면서 성장과 기여의 선순환을 낳고 돈이 도는 속도를 높이고 돈의 성격을 강화할 수 있다. 이것이 가격을 올리는 게 중요한 또 다른 이유라는 겁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인플레이션이라고. 근데 이거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올 수밖에 없다. 나의 자산의 가치가 10년 뒤에는 더 오른다는 겁니다. 왜 저축만 해서 안 되는지 말해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저축만 하면 미래의 내 자산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뭐 이런 얘기겠죠. 네. 오해받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본주의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이익을 추구하려는 자유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창출하는 데는 비교적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의 대처 방법을 만들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교환할 수 있는 노동력과 가치를 정량화하고 안정시킨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이지만 많은 사람에 의해 욕을 먹고 오해를 받는다. 희생자 입장이나 세뇌된 상태로 떠드는 일방적 이야기가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도록 애써라. 버빙킹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자본주의 경제는 오랜 세월 동안 가난에서 벗어나 번영을 이루기 위한 가장 성공적인 길을 증명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자본주의, 공산주의, 그다음에 제국주의, 또 뭐 왕권주의, 조왕이 했던 뭐 중세시대 그런 종교주의 이런 시스템도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번영을 일으켜 준 거는 정말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를 우리는 실패한 제도라고는 아직 할 수 없어요. 물론 뭐 자본주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는 성공한 거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번영을 이루게 해준 건 자본주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주요 요소는 자유시장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윤 창출의 동기가 있어야 되겠고, 수요와 공급이 있어야 되겠고, 공정한 경쟁과 실력주의가 있어야 된다. 공정한 교환, 규제, 그리고 재분배가 있어야 된다. 자본주의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는 시스템 안에 있다는 이유로 자본가다. 시스템의 복잡한 사항들을 배워두면 이로울 것이다. 당신이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것만 통제하고 바꾸려고 하라. 대세에 맞서기보다는 흐름에 순응하기가 훨씬 더 쉽다. 당신이 이러저러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돈과 자본주의를 존중하라. 돈에 대한 공부는 다음처럼 시작할 수 있다. 첫 번째, 부와 관련된 기술과 혁신을 포용하라. 두 번째, 미래의 트렌드를 연구하라. 세 번째, 의미 있는 문제를 해결하라. 네 번째, 네트워크 개념을 활용하는 전문화된 기여와 혁신을 찾아라. 다섯 번째, 똑똑하고 부유한 사람들과 어울려라. 여섯 번째, 변화에 적응하고 자신의 가치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하라. 일곱 번째, 가격을 올려라. 여덟 번째,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최선의 결과를 향해 나아가라. 아홉 번째인가요? 대중보다 앞서 오르막에서 내리막길을, 그리고 내리막길에서 오르막길을 보라. 열 번째, 나중에 완벽해지고 일단 지금 시작하라. 11번째, 잘못되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여러 가지를 조정해가며 계속해라. 돈에 대한 공부하는 순서라고 합니다. 인생 주기에 따른 그 자금의 균형이 있습니다. 자본과 소득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무게를 두느냐는 당신이 현재 가진 기술, 중시하는 가치, 돈을 벌기 위한 기존 모델, 연령, 위험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 10대 후반과 20대 후반에는 시간을 잘 활용하고 기술을 익히고 저축하고 경험을 쌓는 능력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30대는 저축한 돈을 몇몇 자산에 투자하고 결혼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짜고 가정을 꾸리고 가족이 살 더 큰 집을 살 수 있다. 40대에는 미래에 더 신경을 쓰면서 연금과 유산을 위해 더 큰 자본 기반을 구축하고 포트폴리오를 성장시키고 자녀 소득 흐름을 개발할 수 있다. 50대 이후에는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소극적 소득이 직접 번 소득을 넘어서고 일과 시간의 교환을 점점 더 줄이고 싶어질지 모른다. 혹은 당신이 연쇄 창업자라면 지금 당장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 자본과 소득이라는 부의 주요 요소를 더 빨리 마련할수록 더 많이 벌고 성장하고 기부할 수 있다. 3장 부의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